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몇몇 반에서 175페이지까지 진도를 다 못 나가서 175페이지의 감상의 뜻, 여기서 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175페이지 수업 진도 안 나가신 분들은 좀 들으시고 하십시오. 자, 구운몽은 조선후기 숙종 때 175페이지입니다. 김만중에서는 조전술로 어머님 위로하게 지었다고 한다. 김만중은 당생에 휘달려 평생 3번이나 유배생활을 했는데 두 번째 유배지에서 신천에서 구운몽을 지었다. 그리고 1987년 9월부터 14일이다. 자, 그런데 승려 성진이 세세 양수인입니다. 6명의 8명의 인변이 있고 부의공명으로 있는데 그것이 허망하다는 깨닫는 것. 요게 주제라 그랬죠. 그죠? 부귀공명은 뭐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이게 바로 구운몽의 주제라고 그랬고요. 자,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몽중 세계로 들어가는 것. 그걸 인몽이라 한다. 그리고 깨어나는 걸 강몽이라 그랬는데 이렇듯 구운몽은 꿈,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다. 자, 환몽구조는 표시해 놓습니다. 환몽구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현실에서 꿈, 다시 현실로 들어가는데 처음 들어가는 현실에서 꿈 들어가는 걸 인몽이라 그러고 그리고 꿈에서 현실로 다시 빠져나온 걸 바로 강몽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깨달음은 바로 강몽 과정에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강몽 과정에서. 그래서 현실에서 뭔가를 바라고 현실에서 뭔가를 바라고 꿈에서 그걸 이뤘지만 그것이 허망하다는 깨닫고 다시금 현실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왜냐하면 꿈속에서는 자기가 꿈꾸고 있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광몽 과정에서 그것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것. 알겠죠? 그죠? 이런 걸 바로 환몽구조라 그러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 왼쪽에 보면 조신설화, 조신전설 또한 환몽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몽자 들어가 있어. 몽자류 소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몽자류 소설의 효시 그러니까 구운몽이 잘 팔리니까 구운몽이 장사가 잘 되니까 몽자류 소설이라는 비슷한 아류작들이 많이 나왔는데 몽자류 소설도 다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이런 환몽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 꿈, 현실이죠. 그죠? 현실, 꿈, 현실. 자, 그리고 꿈 부분은 액자 내부에 해당하고 현실 부분은 액자 외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액자식 구성의 작품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다 표시해 놓습니다. 액자식 구성의 작품. 액자식 구성은 현대소설에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의 구조, 이런 거는 앞과 뒤가 같으면 수미상관, 그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소설의 구조, 쌤 뭐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소설이야 거의 그 발단 전개 위기 저점 결말 이게 구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이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특이한 녀석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녀석, 바로 액자식 구성이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 현대 소설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현대 소설 보면. 자, 현대 소설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현대소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액자식 구성이라 한다면 이야기가 두 개 섞여져 있습니다. 이야기가 두 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액자식 구성이라 한다면 기본적으로 외부 이야기가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외부 이야기 기본적으로 외부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리고 안에 뭐가 있느냐면 바로 내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내부 이야기를 안 이야기, 외부 이야기를 바깥 이야기라고도 하는데 자, 근데 어떻냐면 보통 이렇습니다. 외부 이야기는 어떠한 인물이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주연이라는 토올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찾으러 토올고에 있는 어떤 김철수 선생님을 만나러 오는 거죠. 어떤 기자가. 그래서 기자가 바로 김철수라는 선생님에게 이주연이라는 쌤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땠냐면서 물어보면 그게 바로 외부 이야기입니다. 그럼 김철수 선생님이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해주려 하다가 그 사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 해드리겠는데 어디 가서 딴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내부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이주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선생은 이러이러한 결함이 있었는데 그건 괜찮았는데 지금 해보니까 그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의 그의 이야기를 해주죠. 그죠? 내부 이야기. 이런 게 바로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 그래서 현대소설과 구운몽의 차이점이 있는데
구운몽과 현대소설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현대소설의 액자식 구성은 외부 이야기보다 내부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이야기는 보통 내부 이야기의 신빙성을, 이게 좀 더 신빙성을 갖게 이야기하는 뭐 그런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실제로 하고 싶은 건 내부 이야기를 더 중시 여기거든요. 하지만 구운몽의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몇 페이지냐? 몇 페이지냐면 그 171페이지에 가보면 10번째 줄부터 15번째 줄 보면 그 육관대사님 뭐라 했냐면 야, 네가 아직도 꿈에서 못 깼다. 꿈과 세상은 다르지 않다. 꿈과 현실은 어느 것이 참된지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죠. 그죠? 바로 뭐다? 꿈과 현실에 대한 구분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한 거죠. 어디서? 구운몽에서는. 구운몽에서는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내부든 외부든 욕망에 집착하는 것은 헛된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집착을 했든 외부에서 집착을 했든 다 뭐다? 구분할 필요가 없다. 다 모든 집착은 뭐만 낳을 뿐이다? 허망함과 괴로움을 낳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액자식 구성은 맞는데 현대소설의 액자식 구성은 내부 이야기를 중시 여긴다면 구운봉의 액자식 구성은 내부 이야기나 외부 이야기나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불교적이죠. 그렇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 자료 뭐 사친시 뭐 이런 건 뭐 할 필요 없으시고 밑에 사시남정기는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죠? 뭐 권선징악이 나오고 그리고 배경은 중국 고전술 특징이죠. 그죠? 근데 숙종과 인현왕후의 이야기를 좀 풍자하기 위해 좀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뭐 영궁부연록 요것도 환몽구조죠. 그죠? 구모시나 우리나라 최초 소설 뭐 한문 단편 소설. 그래서 요것도 환문 구조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환문 구조라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에서 많이 쓰였구나라는 걸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소라도 환문 구조죠. 넘깁니다. 116페이지. 만세전 돼 있는데 자 176페이지 만세전을 보시면 만세전 나오죠. 그죠? 만세전. 자 근데 다음은 만세전 뭐 3.1운동 직전이라 해놨는데 여기 만세라고 돼 있죠. 그죠? 만세. 이 만세가 뭐냐면 바로 3.1운동, 3.1 만세운동을 바로 만세전이랍니다. 되게 우리나라 역사상 되게 중요한 날이죠. 그죠? 일제에 대항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대항해서 뭐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치권을 찾기 위해서 했었던 그런 평화시위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만세전이란 작품의 원래 제목이 뭐였느냐? 바로 묘지였습니다. 묘지. 우울하죠, 그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묘지는 희망이 없죠, 그죠? 그때 조선의 현실이 바로 묘지와도 같았다. 요렇게 아마 염상석이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겪으니까 조금의 희망이 보인다 해서 작품의 이름을 붙입니다. 만세전이라고. 만세전에는 묘지 같았지만 만세 후에는 혹시 좋아지지 않았을까? 만세 후에는 좀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러한 염상섭에 좀 희망이 들어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죠, 그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설은 뭘 벗어나기 힘들다 그랬냐면 현실을 벗어나기 좀 힘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 해야 됐냐면 고전 소설을 한다, 근대 소설을 배운다면 그 시절의 정치적 혹은 역사적 상황을 알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어떤 소설이 높은 평가를 받냐면 그 시절의 역사적 혹은 역사적 사실 그리고 역사적 사실, 정치적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녹여낸 그런 소설들이 평가를 잘 받죠. 그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작가는 바로 염상섭입니다. 영상섭. 자, 이분이십니다. 도깨비입니까? 하시는데 도깨비 아니죠. 예, 도깨비가 아닙니다. 도깨비가 아니에요. 도깨비가 아닙니다. 요렇게 생기셨는데 보면 여기에 폭이 달려있죠. 그죠? 트레이드 마크였다는데 분명
어렸을 때는 분명 어렸을 때는 혹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혹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렇게 커다란 혹이 종양이 생기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떼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떼기 싫다 그래서 안 뗐대요. 그럼 요걸로 죽었느냐? 아닙니다. 술 많이 드셔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요것도 아마 종양이지 않았을까? 트레이드마크, 염상섭 선생님의 트레이드마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저걸로 안 죽다니. 예. 자, 근데 이 염상섭이 분이 태어나서 좀 괜찮은 집에 태어났었나 봐요. 괜찮은 집에. 그래서 어, 괜찮은 집에 태어나셨는데 어딜 가느냐면 그 시절에 어디로 가시냐면 일본 유학을 갑니다. 어린 나이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언제 태어나셨느냐? 바로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1897년 1897년에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1897년에 태어났다 하시고 자, 근데 1897년에 태어나셨으면 그죠?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여러분들 뭐 현실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 됩니까? 보통 여러분 나이쯤 돼야 중학교 때도 못하고 한 17, 한 18, 이 정도쯤 되면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하죠. 그죠? 예. 그때까지 저는 노는 것만 생각하다가 지금 현실이 어떠하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때가 딱 나이 플러스 17, 18하면 1900년대 한 10년, 20년 20년쯤 됐겠네요. 한 1920년대쯤 청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시절 근대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세다 대학 지금도 명문이거든요. 맞나? 와세다 대학이었는가? 여튼 일본 명문대 출신인데 영삼석 선배님이 일본 유학, 게이오 대학이구나. 죄송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와세다 대학생으로 나오고, 실제로 영산석 선생님은, 게이오 대학 출신이에요. 게이오도 지금도, 일본 최고 대학 중 하나입니다. 공부도 잘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 어디로 건너가냐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자,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었죠, 그죠? 식민지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당연히 못 살았겠죠. 그죠? 당연히 못 살았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까지 일본 사람들 쳐줬어요? 안 쳐줬어요? 왜구라했죠. 그죠? 거의 뭐 원피스, 해적 그런 잡것들 우리나라 약탈해가는 그런 미개한 족속들로 이야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가냐면 1800년도 말에 1800년도 중반부터 말에 일본이 일본이 개화를 빨리 성공시킵니다. 테크트리를 갑자기 빨리 밟죠. 그죠? 갑자기 일본이 테크트리를 빨리 밟은 다음에 그 시절에 뭐가 대세느냐? 바로 여기 보이듯이 이거 우길기라죠. 그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입니다. 지금은 쓰면 안 되죠. 그죠?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 우길기인데 어떤 짓을 하느냐? 한 나라를 처음에는 무역으로 야 우리 무역하자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그죠? 무역 안 한다면 어떻게 하죠? 주업해줘, 그죠? 주업해서 야 무역해라 이런 식으로 하죠. 문을 열어 제끼죠, 그죠? 자, 그럼 뭘 들이밉니까? 근대화된 여러 물품들, 눈 휘둥그레 될 만한 전기라든지 커피 혹은 뭐 무기 그리고 발전된 제조업 기술로 생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화려한 물건들을 어,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받아갑니다. 여기서 끝나면 양반이죠. 그죠? 여기서 끝나면 양반이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무역을 펴서 경제적으로 종속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죠? 안에서 친일파를 양성하고 그 친일파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나라를 홀딱 집어삼키죠. 그죠? 식민 지배를 한 다음에 군대를 해체하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조선을 자신의 식민지로 삼죠. 그죠?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뭐 벨기에, 영국 이런 수많은 지금 잘 나가는 강대국들이 누구의 피를 빨았느냐? 어, 자기들이 식민 지배했었던 나라들의 피를 빨아서 지금의 강대국들이 될 수 있었죠. 그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프랑스, 영국 이런 애들이 제국주의 시절에 했었던 만행들은 이루차 담아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로 다 진짜 다 모여야 되는데 다 벌을 받았어야 했는데 누가 퉁치고 끝냈죠. 예. 이분들이 퉁치고 맞나? 예. 이거 아직도 헷갈려요. 예. 이 나치 틀렸네. 틀렸네. 예. 나치 독일이 더 못된 짓 하다가 아예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죠. 그죠? 유대인 민족이나 집시 민족들을 말살시키려 했었던 히틀러가 그냥 총대 메고 그냥 끝장났죠. 그죠? 예. 이 제국주의 나라들을 일본도 지게 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참 그때 일본 제국주의자들 내부들이 참 못된 짓들 정말 많이 했다. 지금 보면 뭐 유럽 가보면 막 이슬람 애들 폭탄 테러하고 그죠? 그리고 요즘 미국 보면 흑인 아저씨들 흑인 분들이 시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원죄입니다. 원죄. 예. 지들이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받아가는 거죠, 그죠? 후세인들이 결국 죄를 그거 해야겠죠, 그죠? 자, 다시 염상석 선생님으로 넘어와서 공부 잘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공부 잘하고 일본 유학도 해왔죠, 그죠? 자, 근데 그 시절 지식인들 한 1900년대 초에 태어났거나 180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들은 뭐가 약했냐면 그 조선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이 조선이라는 게 왕정을 하다가 그 이시조선이라는 게 제대로 우리 백성들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쁜 일본 애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수탈하는데 그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 어떻게 식민지를 살아가야 되는지 고민이 되게 많았겠죠, 그죠? 그래서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으로 갑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여객선이라는 게 뭐가 있었냐면 관부 연락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모노세키, 후쿠오카죠, 그죠? 후쿠오카. 요새는 일본 못 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참 후쿠오카로 여행 많이 갔었는데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비행기 타면 몇 분이 돼요? 그 50분도 안 걸립니다. 그 서울보다 더 빨리 도착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부산과 후쿠오카 이걸 바로 뭐라 했느냐 하면 관부연락선으로 가는 배들이 매일 왔다 갔다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길 보면 우리는 대한해협이라고 얘는 스시마해협이라는데 여기 보면 현해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을 지나서 후쿠오카로 넘어오면 한국 사람들이 느꼈던 게 뭐냐면 어마어마한 열등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 몰라도 돼요. 예, 그냥 여러분들 상식만 하시면 좋으니까 현해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현해탄 컴플렉스. 수많은 그 시절 지식인이 느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일본으로 오면 와 진짜 발전했구나. 선진국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선진과 발전의 배경은 뭐에 수탈해 있었죠? 중국과 우리나라를 수출한 배경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걸 느끼면서 어마어마하게 그 시절 지식인들이 고민을 많이 했다 그래요. 야, 우리도 일본처럼 잘 살고 싶은데 혹은 우리나라 안 좋은 거 아닌가? 혹은 일본 애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러한 고민들을 엄청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죠?
염상섭 선배님께서 시를 상당히 많이 했답니다. 일본에서 야 우리나라 민족, 조선 민족을 빨리 억압하지 마라. 우리에게 참정권을 달라, 자치권을 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 거의 뭐 수백 년간 이시조선이 500년간 지속이 되어 있다가 그 바로 홀라당 일본한테 먹히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반항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일본 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일본 가서 시위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일본에서 시위하다 끌려 염선 쌤이 끌려가갖고 여기 보면 이 좀 잘생겼네. 예, 일본 검사님, 순사님들이랑 같이 사진을 찍었대요. 그래서 일본 검사님께서 그 야, 너 왜 내 독립운동하냐 막 이러니까 공부도 잘하고 말빨도 좋고 이러니까 막 꼬장꼬장 하나하나 반박을 다 했대요. 일본이 왜 이러면 안 되고 어, 조선 민족을 위해서 왜 자치권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막 그 10대 청소년이 이렇게 반박을 잘하니까 일본 검사님들께서 야, 니 진짜 똘똘하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귀여워했었답니다. 실제로. 근데 결국 한 30년, 40년쯤 되면 일제가 연전연승하죠, 그죠? 1930년, 1940년이 되면 일제가 연전연승합니다. 연전연승, 진짜로 필리핀에서도 이기고, 뭐 거의 뭐 베트남, 거의 뭐 그 뭐냐, 일본이 연전연승을 해요. 여기 우리나라고, 뭐 여기 일본이고, 뭐 여기 중국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가면 그거 동남아시아가 있죠, 그죠?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뭐 필리핀이라든지 있는데, 야 일본이 연전연승합니다. 연전연승. 일본 제국주의 이 나쁜 놈들이 중국을 점령하고 내려와서 동남아를 점령하고 그리고 심지어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갑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 1930년, 40년 일제가 연전연승하던 상황에서 일제 방황을 예상한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결국 자포자기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시절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인 겁니다. 저도 한 번씩 고민해 보는데 저 같아도 아마 이런 일제 치하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었다면 지금도 선생님 하죠, 그죠? 일제 치하에서 교사가 하고 싶었다면 아마 저도 콧수염 기르고 칼 차고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을까? 한 번씩 그런 생각. 왜냐면 전 대단한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으니까, 대단한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뒤에서 매국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교사가 하고 싶었다면 칼 차고 들어와서 뭐 민족을 탄압하고 이랬을 수도 있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가 대단하느냐? 1930년대와 1940년대 일본과 일본에 대항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래서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누가 일본이 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냥 죽으러 가는 거죠, 그죠? 진짜 목숨 걸고 저렇게 거대한 힘을 가진 일본인데 아니 그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그냥 그 동아시아를 그냥 동부가 우리 있는 데가 동부가죠, 그죠? 밑에 있는 게 동남아인데 그 거대한 사람들이 수억이 사는 그걸 점령을 했었는데 누가 일본이 질 줄 알았겠습니까? 누가 일본이 질 줄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절 싸웠던 우리 선배님들은 진짜 제가 볼 때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3월 1일 날 그죠? 일본에 맞서 태극기를 흔들었던 우리 민족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는가? 국뽕이 아니라 대단하죠, 그죠? 예. 뭐 여러분들은 3월 1일이라서 방학 안에서 못 놀아요, 뭐 이러는데 부모님들은 다 놀잖아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결국 염상섭 선배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독립운동 열심히 하시다가 일제 말이 되면 친일 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친일 신문에 편집장이 돼서 그 후원금을 많이 받았다 해서 경론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친일파로 올리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써놓습니다. 이건 좀 써놓습니다. 너무 많나? 자, 일제시대 소설 특징.
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그죠? 자, 1910년대에는 처음 뭐가 시작되는 시기였냐면 일제 침탈과 완전히 먹죠. 그죠? 일제 침탈과 어, 일제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죠. 그죠? 근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소설들 보면 좀 계몽적이고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저렇게 홀라당 먹혔느냐? 왜 그렇다? 일본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테크트리를 빨리 밟았죠. 그죠? 어떻게? 근대화 테크트리를. 그거 빨리 밟으면 이기는 거였는데 그거 빨리 밟는 애들이 이기는 거였는데 일본 애들이 옛날부터 포르투갈 이런 애들이랑 섬나라잖아요. 그 무역 많이 하다가 지들이 먼저 털렸던 거야. 털리고 보니까 학교 폭력 피해자가 가해자 된다고. 얘네들이 먼저 테크트리 밟으니까 우리도 제국주의 해야지. 만만한 어디 있지? 아 바로 옆에 조선 있네. 먹자. 이런 식으로. 그걸 당하고 보니까 그 1910년대 소설들이 야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빨리 계몽 빨리 배워서 어떻게 우리도 좀 일본한테 벗어나야 되는 거 우리 좀 근대화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다? 1910년대 소설들은 이전과 달리 이전에 있었던 소설과 달리 본격적으로 근대 소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대 소설. 이전에 있었던 거 신소설. 그죠? 이전에 있었던 건 신소설이었는데 그 신소설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용도 형식도 근대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20년, 30년대 본격적으로 일본 애들이 들어오죠. 그죠? 1920년대 문화 통치, 30년대 그 수탈 통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이제부터 국권 상실의 비극 그리고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인식 좋게 볼 수가 없죠. 그죠? 일본 애들이 계속 다 빼앗아 갖고 자치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일본에 완 총독이 일본 총독이 그죠?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참 총독이란 말에서부터 제국주의가 확실히 보이죠. 그죠? 그걸 어떻게 하려 했다? 민족 정서나 사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였다. 민족 정서. 아이고. 민족 정서가 뭐냐면 뭐 그때 했었던 뭐 한국민 독립운동 우리 민족으로 자치권 달라 이런 것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그리고 또 사상 여기서 말하는 사상은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민족주의 사상 이런 걸로 이런 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였고 이러한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소설들이 어떻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극복하려는 노력을 보인 소설들이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실 암울하는 시기였으니까 노력도 안 하는 그런 작품들 많았었거든요. 그저 어디에서 끝났다 그냥 아이고 비극적이다. 그리고 뭐 친일파들 정말 많이 헤쳐먹네.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있었는데 자 그리고 40년대 가면 40년대 가면 그 민족 말살 통치죠. 그죠? 말살 정책 한글을 아예 못 쓰게 합니다. 지금도 한글날이 공휴일인 이유가 다 있죠. 그죠? 그냥 우리 민족을 일본 애들이랑 동화되게 하려 합니다. 이제 말살이죠. 그죠? 야, 한민족은 없어. 오늘부터 우리는 천황폐하를 모시는 너넨 이등민족이야. 너넨 이제 끝이야. 일본어 써. 이름도 일본어 쓰고 선생님들도 일본어 쓰고 싹 다 일본어 배워. 그래서 어떻게 됐다? 문인들이 강했을까요? 예, 문인들이 강했을까요? 안 그렇거든요. 문인들 입만 살았지. 지금도 약해요. 지금도 약해요. 누가 제일 셀까요? 노숙자가 제일 셉니다. 농담 아니라. 실제로 겪어본 결과 노숙자가 제일 셉니다. 노숙자는 판검사, 경찰, 조폭 안 무섭습니다. 뭐가 없으니까?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주먹 날려도 뭘 못해. 이미 주민번호 말소돼 갖고 그냥 술만 있으면 돼요. 노숙자들은. 무서울 게 없어. 그냥 뭐 경찰 조폭 세상에 무섭다는 거 군인이라고 무섭지도 않아요. 문인들 많이 배웠죠. 그죠? 많이 배우고 받들어주는 사람들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았겠죠. 이런 사람들이 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많으니까. 뭐가 많죠?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제일 먼저 고개를 숙이죠.
똑똑하니까. 하지만 그게 똑똑한 게 아니죠. 그죠? 그건 똑똑한 게 아니라 그저 비열할 뿐인데 많은 문인들이 친일적인 작품을 쓰거나 붓을 꺾었습니다. 친인적인 작품을 많이 썼고 야 그건 절대 못 쓰겠다는 사람들 좀 의식이 있으신 분은 붓을 꺾었습니다. 야 난 그런 거 못 쓴다. 진짜로. 그리고 많은 문인들이 재능 있는 많은 문인들이 일제를 찬양하는 그런 작품이 썼습니다. 붓을 꺾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뛰어나신 분들은 어땠느냐? 저항의식을 드러낸 작가들이 존재했었다. 그래서 지금도 제일 높게 쳐주는 분 누구예요? 이육사. 수많은 투쟁을 하다가 고문당해서 결국 고문율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작품도 좋아요, 보면. 작품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죠. 절대 꺾지 않겠다. 칼이 들어와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꺾이느니 그죠? 꺾이느니 죽겠다. 이런 작품들. 삶과 똑같죠, 그죠? 여러분들 힙합 가수들 보면 안 그렇죠, 그죠? 막 뭐 머니 스웨고 이래놓고 뒤로는 적금 들죠, 그죠? 적금 들고 부동산 투자하고. 예. 근데 이 시절 빠꾸 없는 멋진 남자들은 안 그랬다. 이육사, 윤동주 이런 분들 보면 뭐 힙합 보면 난 안 꺾여 뭐 한마음 뭐 이딴 소리 해놓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예. 그러나 여기 있으신 이육사 윤동주 분들, 윤동주 그 독립운동하다 잡혀가셔갖고 혹사하셨죠, 그죠? 이육사 그 독립운동 진짜 많이 하셨고 막 폭탄 테러 뭐 장난 아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수성을 가지고 수많은 시로 우리들한테 지금도 교훈해 주시죠, 그죠? 요거는 적어놓습니다. 일제시대 소설의 특징. 이육사 윤동주 이분들은 소설가는 아니네요. 예. 그래도 적어 놓으십시오. 일제시대 문학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일제시대 문학의 특징.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쌤, 소설가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라고 하는데 소설가는 뭐 이태준 이런 분들 무조건 난 한글로 소설 쓴다. 그리고 몇몇 분들은 또 그 한글을 못 쓰게 하니까 일본어라도 이런 저항적 문학을 쓰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요거 적어 놓으시고 일제시대 소설 특징만 적어 놓으시고 오늘은 요까지만 하겠습니다.